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 그럼 이제 중국이 이 판에 오난데 저쪽 진영에서는 중국은 한반도 게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저는 뭐 시진핑한테 이런 생각이 지금 박혀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 실제로 그 실무 쪽으로 가면 상당히 하이 레벨까지 이런 생각이 박혀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한국 놈들과 엮이면 피곤해. 이건 되로 줬더니 말로 받는 게임이야. 아마 애초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밀어준 것 자체가 오류였을지도 몰라. 미국과 한국은 북한을 핑계로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잖아. 심지어 대만 침공에 대해서 이제 걸림돌이 됐을 지경이야. 이렇게 보고 있어야 정상이에요, 비교적. 실제로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 또 토니 블링켄 미 국무장관은 여러 차례 제가 오늘 귀찮아서 안 뒤졌는데요. 여러 차례 이런 취지의 발언했고 그런 발언을 할 때마다 세뇌 탈출은 전해드린 적이 있죠. 뭐냐면은 북의 핵과 미사일의 실제 오너는 중국이다. 중국이 제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동북아 안보 체제를 살벌하게 강화할 수밖에 없다. 네, 제가 그때 여러 차례 인용했던 작년 말에 있었던 로이터 통신과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인터뷰에 보면 딱 이 얘기가 나오죠. 제가 그래서 웃으면서 이거 검사화법입니다. 이거 검사화법 그 얘기했었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 제가 이제 뭐 한 글자까지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결정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걸 압니다. 중국이 그 영향력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중국이 알아서 하시겠지요. 이거랑 똑같은 말 아니에요.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 토니 블링켄 국무장관이 해온 얘기들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게 맥이. 네가 그 핵과 미사일의 오너인 거 우리가 알아. 근데 네가 그거 관리 안 하고 자꾸 불지르고 있잖아. 그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살벌하게 안보 강화할 수밖에 없어. 너 불만 있냐? 이거예요. 지금 딱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자기 힘으로 치명적 비핵무기를 마구마구 개발해서 배치를 해도 또 미국이 앞으로 사드를 줄줄이 깔아도 중국은 깨갱소리 못합니다. 오히려 이거 가지고 아각거리고 덤비는 건 더불어 중국당과 종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 단체 CFR의 그 동북아시아 쪽 최고 그리고 미국 안에서 한국 관계 전문가 중에 최고 스캇 스나이더가 며칠 전에 쓴 칼럼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동북아 안보체제, 삼국 안보체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이 삼국의 국내 정치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거냐. 그게 가장 큰 위협 요인이다. 아마 저는 태반은 한국을 두고 얘기한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한국이 어떤 상태냐. 우리가 이제 왼쪽에 이 파란 거 줄 쭉쭉 가 있는 거는 많이들 얘기하죠. 이게 이제 스웨덴 쪽에서 그 통계 내는 건데 이 통계는 이제 무기라는 게 우리 이제 무기 영업하는 사람은 그걸 이제 그 임신기간이라고 보통 불러요. 임신기간이 길죠. 그래서 5년을 통계를 냅니다. 그리고 이걸 또 달러로 내면은 달러 환율도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이제 가상의 공통화폐 단위 비슷한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다 환산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에서 2022년 5년 누적으로 계산하면 한국이 4위입니다. 미국,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프랑스,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이탈리, 그 다음에 그 영국, 그 다음에 스페인, 그리고 한국이 나옵니다. 한국이 9위입니다. 9위. 9위인데 2022년 연간 실적, 이거 왜 국내 언론에서 얘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연간 실적으로 한국 4위입니다. 미국이 2,056억 달러입니다. 미국이 통상적으로 한 1,500억 달러 하는데 작년에 좀 많이 팔았어요. 2,00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프랑스가 유로지만 이걸 환산하면 정확하게 300억 달러 나옵니다. 한국이 작년에 170억 달러 했습니다. 독일이 작년에 90억 달러 했습니다. 한국이 이미 작년에 3위예요. 그럼 올해 어떻게 될 거냐? 한국이 지금 올해 250억에서 300억 달러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프랑스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23년 저는 올해 2위다.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그러면 자, 세계 2위 국가 무기 수출 2위, 3위 달리는 프랑스 정도의 첨단 무기를 만들어서 파는, 오히려 그거보다 더 살벌한 무기 만들어서 파는 놈을 원수로 돌리고 지금 뭐하고 자빠져 계시는 건지 모르겠네. 저쪽은, 저 서쪽 나라는. 예. 그러니까 쟤들이 우리 함부로 못한다니까요. 함부로 못해요. 이미 한국이 그 급이 아니에요. 예. 그냥 순식간에 그렇게 됐어. 예. 세계 2, 3위 무기 수출 국가가 싸운다? 거기다 한미가 핵동맹인데 지금 중국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 1, 2년 사이에 다음 5가지 변화가 너무 빨리 일어나가지고 중국 공산당 중군 이미 해방군이 거의 오줌이 지렸을 겁니다. 우선 첫째, 한미 핵동맹이 출범했죠. 네, 올해 4월 워싱턴 선언입니다. 두 번째, 한미일 3국 체제가 출범했죠. 예, 8월 캠프 데이비드입니다. 여기서 일본이 한미동맹에 끌려 들어왔죠. 이걸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항상 말씀드렸었는데 어저께 BBC의 기사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기사의 핵심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왜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저렇게 막 중국답지 않게, 일본에 대해서 안 그랬었거든요. 왜 감정적으로 막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저런 히스테리를 부리냐. 저거는 일본이 한국과 미국이 마련한 대중전선에 함께 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좌빨들이 워낙 세뇌를 해서 미국과 일본이 판을 깔았는데 한국이 비굴하게 윤석열이가 가서 엎드렸다. 이런 그 관념을 갖고 있는데 밖에서는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이 판은 한국과 미국이 만들었고 일본이 거기 끌려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군사지정학적 영향력이 급증하고 있죠. 예, 우리가 유럽, 중동, 동남아 정말로 세계 군사지정학적인 핫스팟에서는 정말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죠. 네 번째, 이렇게 무기를 파니까 무기의 R&D, 무기의 생산, 무기의 판매, 무기의 지원, 이게 선순환 구조가 이제 강화되는 거죠. 정부가 지원하는 그 R&D 비용, 정부가 지원하는 기본 물량 외에 바깥에서 그거 이상으로 파는데 우리 정부가 1년에 저거 10조 원 이상 못해요. 10조 원, 15조 원, 많으면 한 20조 원. 근데 바깥에서 지금 파는 게 30조, 40조가 되잖아요. 그리고 바깥쪽은 또 마진이 좋다고. 정부는 가격이 짜요. 무지하게 짜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연구개발 비용을 정부가 냈잖아. 그래서 정부 쪽은 공급 단가가 제작 원가 플러스 알파 정도예요. 정말 간신히 사무실 월세 내고 예, 직원 급여 주면 조금 남을 똥 말 똥 안 하고 우리나라 그런 거 아주 빡세. 그리고 또 원래는 교과서대로 하면 수출하게 되면 기술 사용료 또 정부에 내야 돼. 근데 그건 요새 많이 면제해서 좀 이렇게 좀 기름기가 돌게 살림에 기름기가 돌게 좀 봐주고 있다는 얘기도 좀 들리고 그렇습니다. 또 기름기가 돌면 다시 또 정부가 기술 사용료 또 받을 거예요, 저거. 다섯 번째, 예, 군수와 민수 상호작용이 강화되죠. 요새 이제 기술들이라는 게 이게 이중 목적 기술이 많잖아요. 듀얼 퍼포스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군수가 되고 저렇게 쓰면은 민수가 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상태로 왔는데 중국의 까불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제가 간이 좀 부었나? 간이라도 좀 붓고 살죠, 뭐. 예, 거기다가 이제 한국은 미국의 그 무기 아웃소싱 공급급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제 제가 이거 몇 번 지적했는데, CNN이 그런 거 냈잖아요. 그 기사, 미국의 그 최첨단 구축함보다 못지않은 구축함이 있는데, 그게 우리 미제가 아니다. 중국은 이렇게 구축함을 막 찍어내고 있는데, 우리 미국도 구축함 찍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조선 카파가 딸려서 그게 안 되니까 한국이나 일본 같은 데 발주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나왔는데 그런 기사 하나 나왔다고 이제 한국의 국내 언론 또 일부 유튜브 평론가들이 이제 미국서 이제 이제 군함 발주 이제 눈앞에 왔다라고 또 박수치고 이런 게 있어서 그거 그렇게 안 갑니다. 힘듭니다. 왜 그러냐? 미국 노조 정치권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때 그 이유를 들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국방부 발표 전략을 보니까 또 국방부 움직임을 보니까 미군 움직임을 보니까 전략 자체도 배를 별로 늘릴 생각이 없어. 배를 많이 양쪽으로 늘릴 생각이 없어요. 군함을. 그래서
미국 군함 한국 건조 이 스토리는 이제부터 잃어버리십시오. 그래서 뇌수를 깨끗하게 정리하십시오. 뭐 이런 되도 않는 얘기로 자꾸 머릿속에 박아놓으면요. 막 그 뽕이 말이죠. 뽕이 그냥 이 암세포 치듯이 막 번집니다. 예, 그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잃어버리십시오. 지금 미국 전략은 뭐냐면 한미일 삼국 체제에 바탕을 해서 한국, 미국, 필리핀의 중탄능 미사일과 장기체공 미사일 유도 M, 그 다음에 통신중계 C, 그 다음에 감시 S, 정찰 R, 장기체공 MCSR 드론, 예를 들어서 MQ-9 같은 거 이거 깔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중탄능 미사일 예를 들어서 토마호크 뭐 2,000km 가는 거, 1,600km 가는 거 주고 한국에 만약에 토마호크도 1,600km 가면서 이게 이동하는 배도 때리잖아요. 함대함 같으면 함대함 토마호크는 토마호크 앞에 그 추적 방식 달리해가지고 그 다음에 공중에서 제즘 공대함으로 때릴 수 있는 거죠. 저거 많이 가는 거 926km 가지 않습니까? 제즘 ER은. 저런 거 주고 한국에다 MQ-9 팔면은 미국과 중국이 싸움에 붙죠. 근데 한국은 기특해. 지가 다 만들고 있어, 지가. 그래서 지가 MQ-9에 못지않은 무아브를 이제 양산을 시작했잖아요. 1조를 박아서 윤석열 정부가 이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거야. 그 문재인이가 뒷다리 잡아서 처박아 놓은 거거든. 이제 아는 거예요, 윤 정부가. 그래서 그 이제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한테서 안 받고 자기 힘으로 중탄능 미사일 만들고 자기 힘으로 저 장기체공 MCSR 드론 만드는 거거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는 미군이 직접 12대에서 24대를 이미 깔았고요. 올해 4월에. 그 다음에 작년부터 일본이 미국의 MQ-9 드론을 수입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일본이 미국한테 1,600km 가는 함대함 토마호크 미사일을 함대함인가? 함대지겠구나. 토마호크가 고정만 때릴 거예요. 이동을 못 때릴 겁니다. 제가 말 죄송합니다. 함대지. 예, 1,600km 가는 거를 주문을 했고 400발을. 그 다음에 미국으로부터 제즘을 대량으로 그건 이제 이동 표적 때릴 수 있는 거죠. 공중에서 나와서 대량으로 주문을 했고 그걸 또 미국식으로 수송기에 싣고 올라가서 대량으로 떨어뜨리는 방식, 래피드 드래곤을 하겠다 그래서 미국이 래피드 드래곤 시스템을 일본산 수송기인 그 C2 수송기에다가 그 이식을 해주고 있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그냥 그 장기체공 드론으로 띄워놓고 중국 배 보고서 까버리겠다는 거예요. 체제를 다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지금. 거기다가 이제 엊그저께 미국이 수천대 소모형 드론, 그러니까 XQ-58 발키리 같은 거 장비 다 채워도 한 50억, 60억 하는 그런 드론들. 그거 지금 수천 대를 동아시아에 깔겠다 그랬잖아요. 그게 결국 뭐냐면 중국 해군을 제1도련 서쪽에 몰아놓고 중국 연해를 중국 해군 무덤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뭐 이런 소리가 되죠. 그럼 우리가 이런 미국의 전략에 맞춰서 제일 먹음직한 게 뭐냐? 예? 수천 대 소모성 드론 아웃소싱 생산해 주는 거, 찍어내 주는 거, 레플리케이터 만들어 주는 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미사일 통제 체제에 안 걸려요. 얘가 내장 260파운드, 외장 260파운드 밖에 못 싣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실을 수 있는 그 총량이 한 500파운드, 한 250kg 밖에 안 돼요. 일단 MTCR에 걸리려면 움직여야 되는 그거가 500kg를 넘어야 돼. 총량이 뭐 작으니까. 그래서 이거 그냥 찍어서 그냥 공급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얘가 이제 장비까지 해서 한 50억, 60억짜리인데, 미국이 1,000대를 찍으면은 5조, 6조고요. 2,000대를 찍으면 10조, 12조예요. 얼마나 좋아. 예. 예, 이건 뭐 강구형 같이 철없는 사람은 못 뛸 거고, 예. 우리 국방장관 또 우리 안보실장 또 우리 윤 대통령 같은 분들이 뛰어야겠죠. 예, 그런 거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중국 연해를 중국 해군의 무덤으로 이런 얘기를 제가 해왔었는데 제가 이걸 얘기를 한 지가 한 5, 6일 되거든요. 근데 피터 자이언이 3일 전에 똑같은 소리를 했더라고. 그래서 야, 피터 자이언이 백 먹고 보고서 표절하나? 어이씨.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classes it. We have much larger ships with much larger ranges, and most of them are centered around the aircraft carrier battle groups. China has nothing like that. But the biggest restriction the Chinese face is the ability to operate far from shore. About 90% of their ships can't operate more than 1,000 miles. So you're talking about most of them operating within the first island chain of Japan, Taiwan, the Philippines, and so on, the East China Seas, the South China Seas. Well, if the United States has these long-range legacy ships that can operate over 1,000 miles from their adversaries and just poke at them, first with fighter craft, then with bombers, and now apparently with drones, then you've basically turned the entire East Asian littoral into a graveyard. 네. 동아시아 중국 연안을 중국 해군의 무덤으로 만든다. 제가 써온 표현이랑 똑같아. 너무 똑같아. 제가 이걸 또 CSIS가 했나? 예, CSIS가 한국계 미국 교수, 미국 연구자랑 한 타이완 해협에서 문제가 붙었을 경우 한국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라는 세미나가 있었는데, 대담이 있었는데, 그 빅터 차하고 한국계 교수, 거기에 제가 댓글 쓰면서 요걸 고스란히 썼거든. 그러니까 리터러시, 그러니까 연해, 중국 연해, 예. 그러니까 the literacy of China가 그러니까 mass grave of PLA Navy 그런 표현을 썼는데 Chinese Navy 그럼 그 똑같은 표현을 쓰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피터 자이언 내가 요새 조금 이 사람 너무 설쳐가지고 조금 퀘스천 마크 던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뭐 그런 표현을 쓰냐. 보는 눈은 비슷한 거죠. 예, 지금 국내 언론이 이거 잘 이름을 못 짓고 있는데 예, 제가 제안합니다. 예, 레플리카 구상, 레플리케이터 이니셔티브입니다. 레플리카 구상입니다. 그러니까 소모형 드론 만들어서 막 찍어내겠다는 거예요, 양산. 예, 레플리카죠.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 이제 아웃소싱을 해야죠. 그런데 어디서 해야 하지? 예. 이게 이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예, 어저께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 무슨 얘기냐? 여기 부제가 좋아요. 예. 우크라 전쟁과 중국과의 대립 때문에 국방부는 우방으로부터의 아웃소싱, 프렌드 쇼어링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게 부제. Amid Ukraine war and China concerns, Pentagon supports friend shoring manufacturing lines abroad. 이 얘기죠. 예. 국방부 무기 구매 책임자 빌 라플란트가 이 기사에 보면 앞으로 5 내지 8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several months 그러면 보통 5 내지 8개월 정도 되거든요. 앞으로 5 내지 8개월 이내에 유럽 및 기타 지역의 무기 제조 파트너 셋업 계획 초안이 나올 것이다. 우리는 공동 개발, 공동 생산, 공동 지원 체제를 모색하고 있다. 라고 인터뷰를 해줬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할 만한 품목이 뭐겠냐? 소모형 드론, 소모성 드론, 무유도 로켓, 유도 로켓, 그러니까 하이마스에서 쏘는 거. 조금 보면 알겠지만 우리 게 훨씬 좋아요. 값도 싸고. 어저께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그렇잖아요. 우리 게 막 가격도 뭐 절반이 안 되는데 사거리나 탄두 중량은 훨씬 더 나가고. 야, 한국에 왜 이렇게 뭐 불 붙여서 쏘는 건 왜 이렇게 다 잘해? 예, 이 로켓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탄도까지 안 올라가죠. 우주 밖까지 안 가죠. 그다음 맨패즈 우리가 이제 신궁 같은 거죠. 이렇게 쏘는 거. 쟤들은 이게 이제 뭐냐? 저 스팅어 이런 거 있는데 스팅어보다 우리 신궁을 좀 개량하면 그 스팅어보다 조금 낮을 거예요. 그다음에 맨패즈 이게 제블린 우리 현궁과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현궁 좀 개량해 주면 쟤들 입맛에 맞게 좀 좋아질 수도 있을 거고 155mm 포탄 이게 세계 최강이죠. 이거는 기본적으로요. 가격이 싸야 돼요. 그리고 이게 포탄과 작약이 있거든요. 장약. 그러니까 이제 그 포탄 집어넣고 밑에다가 부대자로 이렇게 생긴 거, 그 실린더 모양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드럼통 같이 생긴 부대자로 생긴 종이겠지. 그거 놓고 그것도 두 종류예요. 그러니까 베이스 차지가 있고 그 위에 탑 차지 놓고서 장약실 닫고 빵 쏘는 거거든요. 장약이 좋아야 돼. 우리나라는 포탄은 풍산에서 만들고 장약은 화약 아닙니까? 그룹의 그 이름이 한국화약.
한화가 한국 화약의 줄임말이에요. 근데 화약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할까서 한화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럼 몇 년 안 돼요. 한 20년 되나? 그래서 그 전에 그 중국에 갔을 때 이 한국 화약 사람들이 명함에다가 한국 화약 그룹, 그때는 명함에 한자 많이 쓸 때 아니에요. 한국 화약 그룹이라고 썼더니 중국에서 그걸 명판을 어떻게 거기에다가 앞에 놓는 명판에다 뭐라고 썼냐면 한국 폭발 집단. 한국 폭발 집단. 예. 그렇게, 그러니까 영어로 코리아 익스플로시브 그룹이라고 썼거든. 그때. 죄송합니다. 한자로 쓴 게 아니라 코리아 익스플로시브 그룹이라고 썼었어요. 한화가 옛날엔. 한화의 비사입니다. 한화의 영어 명칭이 옛날에는 코리아 익스플로시브 그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중국 애들이 한국 폭발 집단이라고 한자로 써가지고 앞에 명판 걸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장약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포탄 안에 있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이게 155mm가 최고죠. 사실은. 그래서 최고인 거예요. 이 포도 좋고 기계도 좋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잘 만들어요. 굉장히 잘 만듭니다. 그래서 독일계 포탄이 70 몇 킬로 갔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때 그게 남아공에서 한 실험인데 일단 포 자체를 남아공이 만든 이상한 포 있어요. G6라고. 그게요. 장약실이 표준 장약실이 23리터거든요. 그 내부 부피가 25리터짜리고요. 그다음에 썼던 장약이 그 탑차지 상부 장약을 특수 장약 썼어요. 그럼 폭발력 강한 걸로. 그럼 그런 거 야전에서 쓸 수 있냐? 못 씁니다. 왜냐? 야전에서 쓰면 포신이 녹아버려요. 충격이 그만큼 세니까. 그만큼 로드가 하중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게 155mm 포탄 사거리 같은 거 따질 때도 이 포탄이 그냥 포탄이야? 비비탄이야? 우리가 비비탄을 우리가 잘 만듭니다. 싸게. 비비탄은 뭐냐면 방구를 솔솔솔솔 끼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항력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추진은 힘은 없는데 뒷공문에서 공기가 시시시 나오는 게 아마 압축 공기 같은 거를 이렇게 꽉 밀봉했다가 살살살 빼주는 거겠죠. 잘은 모르겠어요. 그걸 이제 베이스 블리드라 그래서 비비탄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비비탄을 그냥 값싸게 잘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거리가 잘 나와요. 파괴력도 좋고 거기다가 또 장약이 좋으니까 또 사거리가 잘 나오고. 그러니까 표준 장약, 표준 장약실에서 썼을 때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K9 같은 거에 그 라인 메탈보다 그 연속 발사 속도가 늦거나 이럴 때 이게 단순히 기계적인 문제인지 우리 장약이나 이런 거의 특성상 그 발사 속도를 높여가면은 충격이 많이 가해져서 그러는 건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종류를 잘 만들어요. 탄약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 미국이 무기를 동맹국한테 아웃소싱을 할 때 이런 것들은 좀 받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함 같은 건 아웃소싱 안 합니다. 전함 아웃소싱 안 해요. 그리고 미국 안에 노조가 많이 낄 수 있는 건 아웃소싱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특수 전술 차량, 그 다음에 장갑차 이런 거 아웃소싱 안 할 겁니다. 예. 그러나 미국이 유도 로켓, 무유도 로켓 이런 것들은 이미 생산 라인이 많이 시들었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특별한 노조가 없을 거예요. 소모형들은 저거 아직 산업이 시작도 안 했는데 노조 특별히 없죠. 스팅어 생산 중단됐을 텐데 노조 별로 없죠. 탱크 잡는 거 제블린 저거 몇 명 한다고. 대량 생산할 때 노조 없죠. 그러니까 미국의 노조가 별로 없고 미국의 지금 고용관계에 충격이 별로 없는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그게 뭐냐를 따지면은 우리가 접근할 항목이 나올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안보 전략이 이게 180도 선회를 했는데 결정적 원인을 저는 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회한 걸 알리는 그 성명서가 2022년 12월 16일 안보 전략인데 안보 전력 있네요. 네, 제가 전기를 좋아해 갖고 자꾸 문건이 3개입니다. 국가 안전 보장 전략, 국가 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결정적 배경은 한국 약진이죠. 작년 하반기에 그러니까 이런 문건이 나오려면 뭐 9월, 8월엔 이미 고민을 시작을 했겠죠. 그때 일본이 하게 된 생각은 이랬을 거라고 봅니다. 야, 미국 도움으로 한국 무기가 엄청 수출될 것 같은데 아마 올해 2022년 그 마감하면은 이미 세계 3위 갈 것 같은데 거기다가 뭐 지금 얘기 도는 거 보니까 미국이 한국 핵동맹 될 것 같아. 미국이 한국에서 무슨 일 벌어지면 한반도에서 무슨 일 벌어지면 세계대전 각오하고 핵 쓰겠다 뭐 이걸 완전 천명할 것 같은데. 그리고 미국 방위 역량이 말이야. 그 수출할 수가 없는 최첨단 무기에 집중되면 될수록 그 바로 아래 첨단 무기 세계 시장이 있는데 그럼 한국 거기서 뜨지 않겠어? 지금 기세로 보면 미국 다음의 강자로 아마 미국과 경쟁 협조하게 될 것 같은데. 야, 이러다가 우물쭈물하다가 일본은 존재가 없는 나라 되는 거 아니야? 게다가 한국은 한글 전용도 되고 한류도 세고 우리 일본과 비교해서 비교적 문화가 개방적이기 때문에 외국 이민자가 오기도 쉬워. 인구 문제도 해결이 가능해. 그러니까 쟤들은 우리랑 달리 외국인에 대해서도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지급해서 인기가 좋아. 그리고 미국 전략 역시 지금 아직 표방은 안 됐지만 말이야. 통일 한반도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야, 이거 처신 잘해야겠는데.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일본이 돈을 전 세계에서 엄청 뿌려놨잖아요, 옛날 잘 나갈 때. 그래서 일본의 정보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고급집니다. 일본 언론사들을 보면 알아요. 일본 뭐 웬만한 신문사가 저기 어디야 중국에 운영하는 특파원의 숫자가 뭐 30명, 40명, 50명 됩니다. 그거 다 정보원이거든, 일종의. 요번에 니케이가 크게 엊그저께 지금 깠죠. 뭐냐면은 와이타임스에서 보도해 줬더만. 일본 니케이 신문. 거기 정보력 무지하게 좋은 데입니다. 베이다하오 그 여름에 열리는 중국 최상류층의 집권 집단의 여름 별장 회의 2주간 열리는 거. 거기에 이제 중국의 원로가 한 명도 초청이 안 됐는데 그걸 까고 보니까 중국 원로들이랑 시진핑이 이미 지난 몇 달 동안 엄청 싸움을 했고 시진핑이 자기 주변한테 저 개땡땡들 욕을 엄청나게 했다. 중국 원로에 대해서. 이렇게 일본 니케이가 보도를 했다고요. 자기 정보선을 동원해서. 일본이 이 해외 정보 수집 능력이요. 무지무지 좋습니다. 우리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엄청 좋아요. 이게 뿌리가 깊어요.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작년 9월, 8월에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일본이. 이미. 예, 저는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방향을 굉장히 반중의 최전선에 나서게 된 것에 마지막에 방점을 찍은 그 요인이 한국의 약진에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